네, 이어서 두 번째 파이어사이드 챗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이어사이드 챗은요, 해외 자본과 국내 프로덕션 사이 K-드라마의 균형 잡기를 주제로 아이유노 글로벌의 이현무 대표님과 네이키드 서울의 이한종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 이현무 대표님께서는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네, 넘기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현무 대표님. 저 오늘 컴업 2021 컬처 앤 미디어 아젠다에서 파이어사이드 챗 모더레이터를 맡게 된 네이키드 서울의 이한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아주 잘 네, 들립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아이유노 SDI 미디어 그룹은 이제 단순히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OTT 플랫폼의 그 영상 현지화 및 로컬라이징에 있어서 정말 대표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K-드라마의 미래를 가지고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현무 대표님의 간단한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대학교 4학년 때 어릴 때 이제 외국에서 살았던 좀 배경이 있었는데 스타트업을 번역회사를 조그맣게 시작하게 됐었고 이후에 투자 없이 사실은 한 15년 정도 아시아권역으로 회사를 다국적 진출을 시키고 이후에 이제 두 번의 합병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디어 현지화 회사인 아이오노 SDI가 태어나게 됐고요. 현재 저희는 전 세계 글로벌 미디어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현지화 시장의 한 25% 정도의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고, 사실은 아시아, 미주, 유럽을 한 회사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프로바이더로는 전 세계 유일한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리서치한 바에 따르면 진짜 2000년대 초반부터 번역 비즈니스를 시작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한류 컨텐츠의 글로벌라이징에 대한 진짜 산 증인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그래서 최근 들어서 올해는 또 오징어 게임 비롯해서 특히 넷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 기반으로 뭐 킹덤이라든지 기존의 한류 컨텐츠와는 아예 다른 어떤 레벨과 내러티브를 구축하는 그 컨텐츠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K-드라마를 어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계에 거의 산 증인이시니까 어떻게 이런 글로벌한 확산의 동력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좀 산 증인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사실 저는 우선적으로는 K-드라마는 항상 문화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K-팝이 물론 굉장히 오래전부터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고 또 유튜브에서 한 10년 전 이상 됐을 때도 아마 그런 K-팝이 떴듯이 사실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한류 콘텐츠에 대한 팬들은 항상 존재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이런 넷플릭스와 또 글로벌 OTT들이에서 한류 콘텐츠가 이렇게 주류가 되기 전에도 말이죠. 다만 이제 한국 콘텐츠가 가지는 이제 몇 가지 한계점들이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어떤 컨텐츠 유통 모델에서는 이 시청자 데이터를 OTT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시청자를 서비스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류 콘텐츠가 정말로 뛰어나냐 아니면 안 뛰어나냐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지 못했던 데 반해서 최근에 이제 OTT는 그런 게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OTT들이 한류 콘텐츠가 과거에 제 생각에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바람에 기존의 레거시 방송 플랫폼이나 아니면 TV 플랫폼에서 해외 시장에서는 특히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류 콘텐츠가 그렇게 많이 공개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반인들이 접할 만큼. 그래서 그런 게 한 가지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쪽 한국과 아시아권역에서는 사실 이건 또 저희 업과 좀 비슷하게 관련된 얘기인데 자막이 어떤 주된 우리가 선호하는 시청 형태라고 한다면 사실은 미주나 유럽에서는 또 기사들에서 많이 커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빙이 훨씬 더 그 선호되는 시청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막은 아무래도 이제 글자를 읽으면서 화면을 봐야 되니까 이 몰입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그런 스터디는 많이 있어요. 한국에서 또는 아시아권에서 더빙이 더 그 주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예산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한국 콘텐츠들은 그 전까지는 굉장히 자막 위주로 서비스가 됐었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서구 번역에서는 어떤 선호하는 시청 형태가 아니었던 것도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당연히 글로벌 OTT들이 과감하게 한국 콘텐츠들에 그 투자를 하면서 뭐좀 이따가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콘텐츠의 어떤 그 예전에 한국 콘텐츠들은 조금 진부했다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이런 스토리들이 그 자유롭게 담길 수 있는 그 한국이 문화강국으로서 가진 그런 저변이 잘 최근에 그 기회를 맞아서 그 노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기존의 어떤 방송사 중심의 공중파 기반의 어떤 드라마가 전할 수 있는 내러티브와 또 어떤 넷플릭스와 OTT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한류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제작되는 환경과 인프라에 따라서 되게 그 다양하게 내러티브가 훨씬 확장된 관점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넷플릭스는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좀 전략적으로 한류 IP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좀 투자를 해왔고 그 와중에 있어서 저는 되게 오늘 많이 여쭤보고 했던 게 우리 저희 대표님은 그 번역과 로컬라이징을 접근하는 관점이 단순히 번역을 잘한다, 더빙을 잘한다라는 것보다 문화적 차이까지 정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영상을 전 세계에 로컬라이징하는 어떤 엔드 투 엔드 관점에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노하우 같은 거를 조금 최근에 손정희 그 비전 펀드에서도 투자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엔드 투 엔드 관점에서 영상을 전 세계 로컬라이징 하려고 하는 그 대표님의 어떤 그 노하우랄까요? 인사이트 같은 거를 조금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두 가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송사들에 비해서 OTT들이 사실은 좀 더 이렇게 자유롭고 좀 더 혁신적인 스토리, 내러티브를 그 제작할 수 있게 그 해준 배경.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번역이란 무엇이냐라는 저의 철학적인 어떤 입장을 그 여쭤보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방송사들하고 OTT는 저는 일단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사들은 그 컨텐츠 시청률을 통해서 그 시청 시간대에 광고를 잘 수주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쨌건 시청률에 영향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또는 컨텐츠 제작자라고 하면 그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관객 또는 얼마나 많이 판매할 수 있냐 이런 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OTT는 다분히 플랫폼이잖아요. 사실 OTT들한테 컨텐츠는 어떤 측면에서는 마케팅 비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컨텐츠가 굉장히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플랫폼이 어느 정도 가입자가 정점에 이르고 거기서 가입자를 더 늘려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취향이 다 똑같진 않거든요. 마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뉴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다양한 니시들로 이제 그 어떤 컨텐츠 종류를 확장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컨텐츠 종류뿐만 아니라 어떤 특히 글로벌 OTT들은 지역적인 어떤 프레퍼런스, 선호도 같은 것들도 다 잘 채워 나가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OTT들은 어떤 한 컨텐츠가 이게 정말 잘 되고 뭐 우리가 100만 원, 100억을 투자해서 1000억을 뽑을 수 있냐 이런 게 사실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OTT들은 과연 그러면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뭐 몇백억을 주고 제작했는데 1조의 경제적 가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1조라는 게 어떻게 사실 추산됐는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넷플릭스 컨텐츠 파는 회사가 아니니까. 그게 어떤 넷플릭스의 가입자들이 이번 달에는 그냥 가입을 해지할까 볼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아니 그냥 계속 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다름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좀 더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배경을 너무나 당연히 비즈니스 모델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관점을 물론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한번 던져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번역에 대한 저의 그 얘기들은 사실 이제 나중에 AI 쪽 질문들도 하나 주실 것 같습니다만 그 미디어 번역을 제가 이제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제일 하기 어려운 질문이 결국은 구글 트랜슬레이트가 다 할 거 아닌가요? 라고 되게 많이 여쭤보세요. 그리고 뭐 실제로 사실 너무나 재밌게
제가 이 산업에 20년 몸담는 동안 어찌 보면 어떤 콘텐츠 플랫폼 또는 프로바이더가 성공하고 실패하느냐는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입니다만 번역을 잘했냐 못했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번역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플랫폼도 잘 되는 경우를 적어도 그거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들어가서 어떤 외국의 웹사이트 쇼핑몰에서 저 옷을 사야지 근데 내가 언어를 몰라요. 그럴 때 쓸 수는 있습니다. 결국 내가 모르는 언어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 자동화 기술을 쓸 수도 있고 또는 친구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컨텐츠 번역은 조금 다릅니다. 번역이라고 사실 하지 않고 저는 재창조라고 보는 이유는 원 저작자의 오리지널 인텐트, 최초에 제작한 의도를 최대한 살려내는 게 저희 미디어 현지화입니다. 번역이 아니고.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저기 이 저작자가 감독님이 또는 작가님이 또는 배우가 이 장면에서 웃게 하고 울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하는 걸 그대로 재현해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사실 대학교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번역을 하다가 이 업을 시작하게 됐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표현해내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사실 뭐 요즘 번역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죠. 이거는 틀린 번역이다. 뭐 이건 옳은 번역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 일반 대중이 봤을 때와 또 저희 같은 콘텐츠 업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관점은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중들이 봤을 때 이거는 맞는 번역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완전히 의역을 한 경우도 있는 거죠. 전혀 다른 의미로. 하지만 사실 업에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큰 목적은 원 제작자의 의도를 가장 잘 살려내서 그 콘텐츠가 재밌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인기 있게 하고 그게 목적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 철학이 아무래도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무래도 이제 K 드라마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OTT 플랫폼 특히 넷플릭스 기반의 어떤 이런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게 장점도 있지만 이제 뭐 망 사용료라든지 그리고 넷플릭스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의 플랫폼에 종속이 돼서 한국의 제작사들이 뭐 권리 문제도 못 찾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정치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담론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은 또 워낙 이 업계 전문가시니까 그 관점에서 이런 한류 콘텐츠가 이런 OTT 플랫폼에서 단순한 어떤 외주 제작사 개념으로 약간 포지셔닝 되는 건 아닌가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그리고 이게 인터넷 트래픽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제 각 국가에 배분하는 어떤 넷플릭스의 정책 뭐 이거는 약간 스타트업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조금 사회 전반의 정치적 사회적 아젠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도 뭐 여전히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참 어려운 질문을 저희가 어떤 입장인지 충분히 아실 테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저희도 최초 투자를 받았을 때가 저는 굉장히 늦게 받았습니다. 사업한 지 16년 정도 됐을 때 받았는데 그때 제가 그 투자를 받기까지 한 2년 정도를 고사를 했었어요. 같은 투자자분들하고 사실 정말 많이 마찰도 있었고 그쪽에서 실망도 하셨고 그 정도로 저는 제 사업에 대한 애착이 있고 저 혼자서도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순간에는 이 투자사와 함께 손을 잡아서 저희가 훨씬 더 큰 회사를 키워나가야겠다. 그 처음 투자를 받았을 때 저희 회사 매출 규모가 한 500억 정도였다면 지금 이제 한 5천억 정도 규모니까 한 10배 정도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지만요. 제 생각에 그냥 여러 가지 그런 배경 설명을 차치하고 저는 이제 이쪽 업에 있다 보니까 많은 콘텐츠 제작사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거든요. 작가분들도 만나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과거 10년 전과 지금과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훨씬 더 많은 콘텐츠 제작사들이 있고요. 훨씬 더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인원들이 전문가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대우가 대부분 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은 영역도 있습니다. 번역도 그중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사실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34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 회사입니까? 아니면
미국 회사입니까? 싱가포르 회사입니까?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희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좀 중립적인 입장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어떤 그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한국 컨텐츠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 어떤 데이터 포인트들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컨텐츠가 아시아권에서 인기가 있어서 그쪽을 좀 틀어봤더니 서구권에서도 잘 되네? 그러면 서구권에도 좀 더 투자를 해야겠네. 더빙도 한번 붙여볼까? 이런 다양한 투자 시도를 통해서 사실은 그럼 제작비를 이제 더 들여도 되겠네. 그리고 더 예산을 키워도 되겠네. 그러면 더 한국 컨텐츠들은 그래픽에도 투자하고 캐스팅에도 투자하고 그래야겠네. 그래서 더 수준을 높여야겠네. 이런 의사결정들이 쭉 여태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뭐 해외 자본이라고 규정한다는 건 저는 조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은 하나, 굉장히 많은 어떤 투자를 하지 않았나, 그런 글로벌 OTT들이. 그리고 그런 투자에 대한 대가가,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지금 10배가 성장했지만 제가 그때 투자해 주신 분께 그렇게 막 아깝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덕에 저희는 또 왔고 서로 이렇게 그런 시너지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그 장기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작사로서 어떤 그 여건을 좀 더 개선시키고, 또 업계에 종사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이제 사실은 또 그 다운스트림의 후방에 있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작 크루만 있고 연기자들만 있고 작가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번역 업체도 있고 포스트 프로덕션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텐데, 모두가 그 사실 낙수를 효과를 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제작 여건이 좋아지고 산업화되다 보면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점진적으로 좋아질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는 밸런스가 항상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정 부분에서 어떤 누군가는 또 성공을 하고 또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대우를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밸런스를 이뤄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어떤 상황에 맞게 평준화 또는 공정한 페어 포인트를 찾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AI라고 하는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의 번역은 단순한 뭐 구글 트랜슬레이션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컨텍스트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 AI 기술을 통한 번역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작업이 필요하지만, 또 우리 아이노 같은 회사는 또 스케일하게 회사를 확장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IT와 클라우드 서비스나 되게 오래전부터 되게 번역 작업이 간의 수공업처럼 이루어졌던 거를 정말 이렇게 스케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키는 IT를 접목시킨 걸로 전 세계적인 스탠다드를 제시해 주셨잖아요, 대표님께서.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제 우리 AI 기반으로 아이노가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너무 거창한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먼저 AI에 대한 얘기 먼저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비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한번 더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제가 더 거창한 얘기를 말씀드릴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산업이 취한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요,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5년 이내에 전 세계적으로 쏟아지는 콘텐츠, 기존 제작되었던 콘텐츠를 글로벌로 번역해야 되는 수요. 현지화라고 표현할게요. 번역이 아니고. 현지화라면 더빙도 포함입니다. 그냥 더빙은 번역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우들이 이제 와서 연기를 하고 또 이렇게 녹음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다 포함해서, 그리고 또 이제 새로 제작될 콘텐츠들, 아마 스탯을 통계를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글로벌 콘텐츠 투자를 하는 캐거가 15% 2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콘텐츠 투자 늘고 있고, 콘텐츠 소비도 당연히 늘고 있고요. 그런 있던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OTT들이 뭐 지금 저희 넷플릭스도 있지만 디즈니 플러스도 뭐 최근에 들으셨고, 계속 이제 제가 알기로는 줄줄이 미주권뿐만 아니라 한국 콘텐츠들도 해외로 가고 싶어하고 플랫폼으로서 또 유럽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뭐 중국에서도 나오겠죠. 그런 모든 수요를 합쳤을 때 사실 5년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전 세계가 지금 당장의 수요를, 현지화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영업비 내용들이 많아서 좀 민감도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데,
저희 고객사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특히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OTT 런칭이 일종의 이제 경쟁이 시작된 거잖아요. 고객사들 간에, OTT들 간에. 그러면 이제 빨리 시장에 고트마켓을 해야 되고, 빨리 많은 콘텐츠들을 노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산할 만한 캐파가 없으면 사실 런칭을 못 합니다. 콘텐츠 틀 수가 없습니다. 그 국가에 번역이 없이 사실 볼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뭐 AI가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관점 말씀드리자면 어떤 식으로든 사실은 그 기계가 이 스케일, 수요의 스케일을 도울 수밖에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벌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자막 번역 쪽에서 더빙은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성우 영역은 그야말로 대체되기가 기계로 대체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영역이라. 근데 저 자막조차도 사실은 AI가 없이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이 많은 물량이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OTT들 간의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퀄리티에 대한 최근에 오징어 게임 혹시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막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에 굉장히 많은 과거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드라마 제작 감독님들께서도 이제는 자막을 직접 검수를 보고 계세요. 예전에 사실 영화제 아니면 봉준호 감독님 같은 분들 아니면 직접 그렇게 검토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그 정도로 본인의 컨텐츠가 해외에서 유통되는 게 너무 중요해졌고 큰 수익원이고 그리고 큰 레퓨테이션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모든 관심이 이쪽에 쏠리다 보니까 퀄리티한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년 전에 번역과 자막은요 입찰 부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연간 한 1000시간 해야 되는데 단가 얼마요? 4불이면 그럼 3불에 합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번역 이런 콘텐츠 오퍼레이션 쪽에 있는 쪽이 아니고 입찰 부서에서 구매 발주 부서에서 이런 서플라이 체인으로 또 커머디티를 마치 전기 요금 또는 장비 사듯이 사실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밸류가 있는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업이 최근에 그런 퀄리티에 대한 어떤 요구치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최근의 트렌드는 가격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이 정도 퀄리티와 이 정도의 캐파를 제공을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걸 저희가 체감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굉장히 사실 자막과 더빙이 어떤 1인 번역사가 퍼포먼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VFX나 일반 포스트 프로덕션이 그렇듯이 다양한 이런 스텝 바이 스텝의 과정들을 거쳐서 AI가 초벌을 하든 아니면 사람이 초벌을 하든 그 다음에 언어 전문가가 와서 원 언어에 대한 오역이 없는지를 검수를 하고 또 이제 타겟 언어에 대한 검수자가 와서 또 타겟 언어에 대한 오타나 문법적인 에러는 없는지 검수를 하고 이런 하나의 쭉 공정이 되어 있는 프로덕션 과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이렇게 reinforce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I 얘기하다가 살짝 옆으로 샜는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진정으로 제 생각에 AI와 사람이 한데 어울리지 않고는 작금의 어떤 수요 부족에 대한 이슈, 또 퀄리티, 그와 반대급부로 퀄리티에 대한 굉장히 높아진 이슈, 이걸 대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AI는 자막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활용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네. 요즘 엔터 업계에서는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버추얼 인플루언서라든지 메타버스, NFT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유노를 리서치하면서 새로운 어떤 사업 모델로 버추얼한 보이스를 만들어내는 어떤 이런 새로운 사업 모델도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 그런 구체적인 서비스 관점에서 아이유노가 그리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아까 전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짧게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글로벌 시장이 25% 점유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50% 정도 점유율이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이 전체적인 미디어 현지화 시장의 템 중 하위권에 있는 반 정도에는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어떤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없는, 저희의 가치를 제공할 수 없는 조금 더 어찌 보면 예산이 좀 낮고 좀 더 퀄리티에 대한 기대도 낮고 어찌 보면 이제 복잡도가 낮은 그런 일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 주로 서비스하는 고객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만큼이나 너무나 중요한 게 오히려 기술보다 중요한 게 크리에이티비티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즌의 어떤 공주님이 엘사 공주가 이런 연기를 하고 이런 노래를 했을 때 이런 느낌의 감정을 전달했다면 그게 똑같이 구현될 수 있게 그렇게 한국어로 또 일본어로 크리에이티브 가이드를 만들고 그걸 재현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저희가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좀 테크 세비한 편이긴 하기 때문에 그런 보이스 관련한 AI 보이스 관련한 기술들을 많이 테스팅은 해왔어요. 많은 업체들하고. 근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 기술들이 도입되기까지는 굉장히 멀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어찌 보면 이 말씀 되게 잘 드리는데 AI가 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 업에서 AI가 저희가 하는 업을 완전 대체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여전히 사람이 주일 수밖에 없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이제 그런 기대치가 좀 낮은 콘텐츠들,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일러닝이라든가 뭐 이런 조금 그 퀄리티에 대한 토러런스가 좀 낮은 쪽에서는 비용 관점에서 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좋은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저는 우리 아이노라는 회사 그 대표님 리서치하면서 되게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도 인사이트도 많이 얻었던 지점이 뭐냐면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가내 수공업처럼 일어나는 이런 번역 서비스를 어떤 전 세계의 엔드 투 엔드 서비스의 관점에서 단순한 언어 번역 서비스가 아니라 현지를 로컬라이징 할 수 있는 그 서비스로 포지셔닝을 하셔가지고 단순한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뭐 디즈니나 전 세계 OTT 플랫폼사들을 모두 다 이제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는 회사로 성장을 하셨던 지점, 그리고 AI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 전 서비스를 상당히 스케일하게 전 세계로 확장하시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은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 여러분들, 이런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인사이트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관점에서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간단히 한 30초, 40초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 저희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께 어떤 뭐 드릴 수 있는 말씀 요걸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 뭐 사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제 입장에서 뭐 다양한 그 아까 메타버스 사실 제가 굉장히 관심 많은 분야인데 메타버스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이제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그 메타버스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끼리 얘기만 나눌까요? 저는 그 안에서 콘텐츠도 또 소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달리는 차 안에서 이제 운전 안 하면 뭐 하죠? 콘텐츠를 또 소비를 할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콘텐츠든 간에 이런 그 콘텐츠의 소비와 제작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 그와 유관하게 이 소위 미디어 산업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뭐 그게 데이터 관점이든 저희가 서비스 관점이든 아니면 IP와 관련한 유통 사업이든 아니면 제작 기술이든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산업도 이런 IT 업계만큼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많은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이현무 대표님 바쁜 시간에 일정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이현무 대표님의 그 비전에 대해서 더 함께 나누고 싶은 저희 분들은 백스테이지 Q&A 세션이 있으니까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